개들이 생명이라는 게 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제한된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색을 보기는 봐요.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을 꽤 잘 보죠. 하지만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녹색을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 강아지 집을 다시 꾸며주고 싶다면 아마도 보라색과 파란색 색조를 고수해야 할 거예요.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들, 우리 모두는 사실 연결되어 있고 모두 같은 작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성의 원래 조상인 루카예요. 38억 년 된 유기체인 모든 생명의 공동 조상의 약자예요. 눈을 감으면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기억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구에서 눈을 감고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면 그걸 더 잘 기억할 거라는 게 나타났어요. 공부를 하거나 지루한 정보를 기억하려고 할 때 좋은 기술이네요. 여러분의 눈 시작 부분의 분홍색은 사실 세 번째 눈꺼풀의 잔여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신비한 막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눈꺼풀은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특정 포유류와 조류에 훨씬 더 두드러져요. 하지만 인간에게 이 조직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결국 이걸 잃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감자가 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공장이든 창고든 밭에 있든 대부분 녹색으로 변해요. 이건 식물에게 녹색을 주는 색소인 엽록소를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 초록색 감자칩을 본다면 그건 오랫동안 빛에 노출되었던 이 감자들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단지 몇몇 녹색 감자칩이 봉지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먹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니 감자와 감자칩의 녹색 부분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아요. 이 녹색 감자칩을 한두 개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녹색 감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가벼운 통증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렌지는 오렌지색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의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애초에 이 감귤류를 녹색으로 만들어요. 이게 성숙하고 익으면서 엽록소는 과일이 서늘한 온도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사라져요. 그때 주황색을 띠게 되죠. 하지만 또 이건 전 세계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오렌지가 녹색으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만약 아마존에서 펜, 책 한 권 또는 다른 것과 같은 작은 걸 주문했다면 물건에 비해 너무 큰 상자에 들어있는 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연도 아니고 무작위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운송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이건 같은 곳에 들어갈 다른 상자의 크기와 운송 차량의 크기도 고려해서예요. 작은 품목은 다른 상자와 같이 차 내부 공간에 맞는 상자 사이즈에 들어가서 상자들이 사방으로 굴러다니지 않게 하죠.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인 퍼시 스펜서는 우연히 마이크로파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의 레이더 장비를 위한 진공관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순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초콜릿바가 녹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고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계란에 쏘자 폭발했고 팝콘은 터졌죠. 이렇게 전통적인 오븐보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음식을 데우는 훌륭한 도구를 발견한 거예요. 원래의 버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플레이도우라고 부르는 점토 같은 물질은 벽지 청소기였어요. 벽지의 그을음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되어 팔렸었죠. 그게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미백색으로만 그걸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걸 장난감으로 팔기 시작했을 때 그 물질은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생산되었어요. 오늘날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으로 살 수 있어요. 뽁뽁이는 처음에 약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는 벽지였어요. 1950년대에 처음 나타났을 때 2명의 엔지니어가 2개의 샤워 커튼을 접착제로 붙이기로 했었죠. 그렇게 작은 공기방울들을 그 사이에 가두게 한 거예요. 그들은 일종의 질감이 있는 벽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유행을 타지 않았어요. 몇 년 후 IBM은 일부 데이터 프로세스를 출하해야 했고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이때 경이로운 뽁뽁이가 생겨난 거죠. 한 연구에서 단 1분 동안 뽁뽁이를 터뜨리는 게 30분 마사지한 것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선풍기는 왜 공기를 차갑게 하지 않죠?
온도계를 앞에 두고 터보 모드를 선택해도 온도는 내려가지 않아요. 사실 온도계를 작동하고 있는 부품 옆에 두면 전류 덕분에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선풍기는 공기를 식히지는 않지만 안에 물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물체를 식혀줄 거예요. 선풍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순환을 개선해주고 또 증발 속도를 높여주는데 피부에 땀이 나는 걸 포함한 액체를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팬 뚜껑 위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거 알아차렸나요? 처음에는 무작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생명의 은인이에요. 만약 실수로 이 뚜껑을 삼킨다면 이 구멍은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뚜껑이 기도를 완전히 막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밤하늘을 더 자세히 본다면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별들이 있단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흰색이 가장 일반적인 게 사실이지만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으로도 반짝여요. 하지만 녹색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별들이 초록빛을 발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초록빛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별들은 다른 온도에서 탈 때 색깔이 다양해요. 가장 뜨거운 별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반면 가장 차가운 별은 빨간색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두 여러 가지 색깔로 빛나요. 색 스펙트럼의 다양한 부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빛의 파장을 방출해요. 우린 그 모든 파장을 따로따로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배적인 빛의 파장만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지배적인 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열을 가진 별들은 대부분의 경우 녹색 광자를 방출하지만 그게 녹색으로 보이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은 적색, 녹색, 청색, 그리고 노란색 광자를 발생시키는 걸 처리하려고 할 때 우리의 눈은 그걸 흰색으로 인식해요. 이건 태양과 같은 중간 온도의 별들이 우리에게 희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우린 왜 눈을 깜빡일까요? 눈가를 촉촉하게 하고 세척하는 건 확실해요. 눈꺼풀을 감을 때마다 눈물샘은 눈 표면을 쓸어버리는 짠물질을 분비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모든 작은 먼지 입자들을 씻어내고 안구에 노출된 부분들의 윤활유 역할을 하죠. 눈이 더 자극받지 않는 한 보통 4초에서 6초마다 눈을 깜빡여요. 그리고 나서 그걸 촉촉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눈을 깜빡이죠.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눈을 깜빡이는 게 우리의 뇌를 쉬게 해줘요. 뇌는 항상 많은 걸 처리해야 하므로 중간중간 쉬는 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눈을 깜빡이는 건 우리의 뇌를 분당 15에서 20회 정도 구해줘요.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뇌의 전원이 꺼지고 아주 짧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정신활동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눈을 더 많이 깜빡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손톱이 있나요? 이건 일반적으로 모피, 털, 발톱, 그리고 발굽에서 찾을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케라틴이라고 하죠. 그리고 발톱과는 달리 손톱은 평평하고 넓어서 잠재적인 부상으로부터 발가락과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손톱은 민감한 부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뒷면을 제공해서 작은 물체를 더 쉽게 잡고 분리시킬 수 있어요. 손톱이 없는데 어떻게 직소 조각 하나를 집어들거나 안감에 붙은 스티커를 벗길 수 있을까요? 추가 도구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유인원과 원숭이들도 발을 그런 섬세한 작업했어요. 영장류는 아마도 가지를 꽉 잡고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해서 손톱이 진화되었을 거예요. 산딸기, 블랙베리, 딸기, 체리는 베리류가 아니에요. 베리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3개의 층을 갖고 있어야 해요. 보호용 바깥쪽, 가운데에 육질이 풍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앗을 찾을 수 있는 안쪽 부분. 또 이 식물은 하나의 씨방이 있는 꽃에서 나와야 하고 2개 이상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크랜베리와 블루베리는 베리류예요. 이 범주에 속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키위, 바나나, 수박, 토마토, 가지, 그리고 심지어 고추와 같은 더 많은 식물들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마도 귀와 코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신체 부위라고 들었을 거예요. 이건 피부 변화와 중력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요. 몸의 다른 부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변하지만 코와 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처럼 잘 볼 수는 없죠.
아무도 성가신 씨를 매번 뱉어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씨 없는 과일은 상업적으로 정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씨가 없다면 식물이 어떻게 자랄까요? 제 생각엔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씨 없는 과일은 대부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길러낸 거죠. 보통 많은 양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는 과일에서 씨가 없도록 개발시켰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선 나뭇가지를 잘라 다듬은 후 다양한 영양분과 섞습니다. 그런 다음 씨앗이 없는 새로운 식물이 자라는 토양에 넣는 거죠. 하지만 수박 같은 경우엔 좀 달라요. 어떤 수박은 자연적으로 씨앗이 없는데 우린 이걸 사배수성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사배수성 수박과 씨가 있는 일반 수박을 교배시키면 새로운 씨 없는 수박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공기가 태양으로부터 푸른 빛을 하늘로 내던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 빛이 우리의 눈에 닿아요. 이건 공기가 대부분 질소인 많은 작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질소 분자에 닿으면 파란빛으로 변해요. 이 푸른 빛은 공중에 흩어져 하늘 주변으로 튕겨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눈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수컷벌은 몸에 맞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암컷벌만이 침을 쏠 수 있습니다. 암컷 꿀벌의 침은 2개의 가시 돋친 뾰족한 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침을 쏘지 못해요. 침이 어디로 한번 들어가면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침은 벌의 소화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벌이 침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벌의 전체 소화기관, 근육, 신경이 뽑혀나가게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일직선으로 날아가면 훨씬 빠를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지구의 둘레는 극지방 근처보다 적도에서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극지방을 향해 곡선을 그리며 나는 것이 일직선으로 비행하는 것보다 더 짧다는 뜻이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데는 365일과 4분의 1일이 걸려요. 달력에는 365일만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4년마다 하루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분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 윤년이 4년마다 있는 거죠. 불가사리는 중앙 몸체에서 팔이 분리되었을 때 팔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더 대단한 점은 팔에서 완전 새로운 몸을 자라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사리는 새로운 잎이 자라날 때까지 팔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사지가 절단되었을 때 스스로 다른 장기와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세포를 가지고 있죠. 와, 진짜 유용한 재능 같네요. 휴대폰 배터리가 1%로 떨어져도 예상보다 오래 켜져 있는 것 같나요? 이는 배터리의 퍼센테이지가 단지 추정치일 뿐이며 휴대폰도 사실 배터리가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선인장은 3가지 주요 특징 덕분에 기본적으로 물이 없는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첫째,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흙 깊숙이 들어가는 긴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둘째, 잎 대신 가시가 있어서 잎에서 증발할 물을 빼앗기지 않죠. 마지막으로 줄기는 두껍고 왁스 같은 층으로 덮여 있어서 물이 안에 갇혀 있게 합니다. 그래도 선인장을 안아주지 않는 게 좋아요. 가끔 까칠할 수 있거든요. 블루투스는 라디오, TV, 휴대폰과 같은 것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작동됩니다.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각 장치는 여러 주파수 채널 중 하나에서 작동해요. 만약 2개의 장치가 연결을 원할 경우 채널을 무작위로 선택하게 되죠. 이미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거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송신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호가 아주 멀리 전달되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경찰등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들이 하루 중 언제든 쉽게 볼 수 있어요. 낮에는 빨간불이 가장 잘 보이고 밤에는 파란불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사해에는 물속의 소금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이 저절로 떠올라요. 그래서 물의 밀도가 엄청나죠.
마치 분자가 아주 밀접하게 빽빽하게 있어서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인간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수면 위에 뜰 수 있는 거죠. 고양이 근처에 오이를 갖다 놓으면 엄청 무서운 영화를 본 것처럼 뛰어오를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오이가 뱀처럼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고양이에게 내재되어 있는 도망 반사를 작동시켜 오이를 보고 달아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믿어주시고 모두가 야채라고 생각하는 과일로 고양이를 겁주지 마세요. 누군가에겐 이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개들마다 중요한 정보를 다른 개들에게 전달하는 독특한 냄새가 뒤에서 풍겨져 나와요. 그래서 개들은 엉덩이 냄새만으로 전에 서로 만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 강아지를 볼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분증 확인 같은 거죠. 우리는 전화를 끊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끊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오래된 전화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스와 수신기로요. 전화를 끊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화기를 베이스에 걸어야 했어요. 우리가 다이얼 번호를 돌리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옛날 전화기에는 통화를 위해서 다이얼을 돌려야 하는 회전식 다이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와, 갑자기 제가 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 노란색이 가장 눈에 띄는 색이기 때문에 스쿨버스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덕에 사고의 위험을 줄여주고 또 승객들이 버스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들이 약간 어두운 곳과 원거리에서 가장 읽기 쉬운 색이기도 한 장점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길로 운전해요. 그 이유는 자동차들이 도로의 어느 방향으로도 달릴 수 있었던 18세기 런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통체증과 충돌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런던 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들이 왼쪽으로 가야 한다는 법이 통과되었던 거예요. 그 후 이 법은 영국 전역으로 퍼졌죠. 약 85%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우리의 왼쪽 뇌는 계획과 수행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각 양쪽에 있는 뇌는 몸 반대편의 행동을 조절해요. 그래서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조절하는 거죠. 여러분은 도구를 쓰거나 글을 쓸 때 왼쪽 뇌를 사용해요. 이해되시죠? 제가 헷갈리네요. 새들은 전선에 양발을 걸치고 있는데 그곳에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선에 앉아도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아요. 전기는 새를 통과하는 대신 철사를 따라 이동하거든요. 이 전선을 통과하는 전기량이 일정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전선의 전압이 변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하지만 새들은 너무 작아서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없어요. 그 뜻은 비록 전기가 새를 통해 흘러 들어갔다 해도 충격을 주기엔 전하량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쇼핑할 때 현금보다 외상을 더 좋아하나 봐요. 태평양과 대서양이 섞이는 걸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물은 밀도, 화학적 구성, 그리고 염분 수준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도 그냥 보기만 해도 각각 색이 달라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워드 문서의 저장 버튼에 있는 이미지는 플로피 디스크를 나타내요. 이는 90년대에 유행하던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잊혀졌죠. 아이고, 저 진짜 늙은 것 같아요. 수탉에는 일출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체 내부 자명종을 갖고 있어서 아침에 꼭 끼오 하고 울 수 있어요. 언제 해가 뜰지 알아야 매일 먹이를 찾아 유리하게 앞서 나갈 수 있고 자신들의 영역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수탉은 종이에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꼭이요 꼭꼭이란 게 나왔죠. 농담이에요. 우리 강아지들이 풀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개는 소화를 돕는 섬유소를 얻을 수 있게 섬유질 같은 풀이 식단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강아지들에게 섬유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음식을 제대로 못 소화할 수도 있어요. 트랙터는 넘어지지 않고 모든 무게를 끌 수 있는 커다란 뒷바퀴를 갖고 있어요.
큰 바퀴는 또한 표면적이 넓어서 아래의 풀과 흙이 압축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개는 행복할 때만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소통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꼬리를 사용하죠. 긴장감에서 흥분감까지 다양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풀은 엽록소라고 불리는 밝은 색소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초록색이에요. 엽록소는 푸른빛과 붉은빛을 흡수하지만 녹색빛을 반사해요. 그래서 잔디색도 초록색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죠.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가장 현명한 결정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의 경우엔 냉장고가 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스가 그래요. 포장지에 달리 적혀있지 않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온도 변화로부터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오븐에서 멀리 떨어진 찬장에 넣어둘 수 있죠. 원두커피의 가장 큰 적은 습기예요. 원두커피에 들어있는 특별한 기름이 그 기분 좋고 아늑한 커피향의 원인이에요. 커피를 냉장고에 넣으면 응결로 인해 그 전체 세포 구조를 변화시켜 모든 마법을 사라지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카페인을 없애는 거라면 차가운 곳에 커피콩을 보관하는 게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소문에 의하면 꿀은 불멸의 음식이에요. 거의 평생 보관할 수 있지만 꼭 제대로 보관하세요. 꿀은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결정화되어 주요 이로운 요소 중 일부를 잃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토마토를 넣는 건 꽤 무해해 보이지만 최선의 생각은 아니에요. 차가운 공기가 자연적인 숙성 과정을 늦추기 때문에 토마토의 맛있는 맛을 잃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토마토 안에 얇은 막에도 즙이 적어지죠. 샐러드가 묽고 맛없어지는 건 원치 않죠? 그쵸? 토마토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상자나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얇게 썬 바나나가 갈변하는 걸 막고 싶다면 감귤류즙을 사용하세요. 잘린 바나나 위에 오렌지나 레몬 주스를 뿌려주세요. 불행하게도 이 팁은 몇 시간밖에 효과가 없어요. 초콜릿을 저장할 완벽한 방법은 뱃속에 넣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냉장고에 넣지 말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단 걸 좋아하는 룸메이트로부터 디저트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외관도 유지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초콜릿을 넣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초콜릿바 표면에 응축된 물방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게 여러분 치아에 더 안전하죠. 초콜릿은 저온에 굳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한 입에 베어 물 때마다 힘들어져요. 호무스를 상온에 두지 마세요. 집에서 만든 것이든 저온 살균된 것이든 상관없어요. 두 경우 다 안전하지 않아요. 호무스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면 유통기한은 최대 일주일이에요. 미개봉 슈퍼마켓 호무스는 냉장고에서 3개월, 한번 개봉했다면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완벽한 쿠키를 구웠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제 병이나 용기에 담아야 할 때예요. 불행히도 쿠키는 결국 그 소중한 갓 오븐에서 나온 느낌을 잃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딱딱해질 거예요. 하지만 같은 용기에 빵 한 조각을 넣어준다면 쿠키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거예요. 그건 쿠키가 빵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치즈를 비닐랩에 싸지만 이 방법은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비닐랩은 습기를 많이 끌어당겨 곰팡이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요. 만약 이 쓰라린 시나리오로부터 여러분의 치즈를 보호하고 싶다면 식초를 뿌려보세요. 하지만 몇 방울 이상은 쓰지 마세요. 안 그러면 치즈 본래의 맛을 잃을 거예요. 그런 후에 치즈를 왁스 종이에 단단히 싸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계란에 대해선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유통기한만 괜찮으면 냉장고 안과 밖 모두에서 보관해도 안전해요. 온도를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한다면 옆 선반에 보관하지 마세요.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란을 냉장고 더 깊숙이 넣으세요. 또 전문가들은 포장지에서 계란을 꺼내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이 용기들은 사실 계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예요. 네, 냉장고의 온도는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문 쪽에 있는 선반이 제일 따뜻한 곳이죠. 그리고 선반이 냉동고에 가까울수록 온도는 낮아요. 그러니 냉장고 안에 완벽한 음식 분배를 하고 싶다면 일부 패키지에 언급된 특정 보관 권장 사항을 건너뛰지 마세요. 만약 슈퍼마켓 봉지에 빵 한 덩어리를 보관한다면 며칠 안에 곰팡이를 볼 준비하세요. 빵은 소금을 조금 넣어둔 꽉 밀폐된 상자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이 팁이 곰팡이로부터 보호해 줄 거예요. 또 찬 공기가 빵을 아주 빨리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피하세요. 하지만
빵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6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돼요. 만약 얇게 썬 오이를 마르지 않게 하려면 밀폐된 용기에 넣고 신선한 물을 부으세요.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썰지 않은 오이의 경우 상온에서보다 차가운 공기에서 훨씬 더 빨리 썩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세요. 아보카도는 보관 규칙이 까다로운 과일이에요. 만약 아보카도가 딱딱하고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면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숙성 과정을 느리게 하기 때문이죠. 바나나는 아보카도가 더 빨리 익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양의 에틸렌을 배출해요. 그러니 그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싶다면 아보카도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바나나와 함께 봉지에 넣어보세요. 동시에 만약 아보카도가 부드럽고 잘 익었다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른 아보카도를 양파 한 조각과 같이 랩에 싸는 걸 선호해요. 이 팁은 과일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또 다른 방법은 올리브오일로 덮어 발라주는 거예요. 자른 아보카도는 냉장고에서 3일 이상 보관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양파와 마늘은 냉장고에 두지 마세요. 낮은 온도가 곰팡이를 훨씬 더 빨리 생기게 해요. 대신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부엌 찬장 같은 곳이요. 그리고 부엌에 시골집 스타일이 있는 걸 개의치 않는다면 양파를 서로 묶어서 매달아 두세요. 또 오렌지와 다른 감귤류 과일들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피하세요. 불행하게도 낮은 온도는 이 과일들을 맛없게 만들고 건강에 덜 유익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은 선반이나 부엌 식탁 위에 과일 그릇에 보관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썩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다른 많은 채소들처럼 가지도 낮은 온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냉장고에서 물렁해져서 좋은 품질을 훨씬 더 빨리 잃어요. 이 채소들은 상온의 건조한 공간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사과를 썰었는데 바로 먹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팁이 있어요. 조각들을 같이 고정하도록 고무줄을 둘러주세요. 사과가 갈변하는 걸 막아줄 거예요. 이 과일은 냉장고에 있는 습기 방지 봉투에 보관되어 있는 한 달 동안 신선하고 아삭한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사과를 보관하기 전에 씻으면 상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이런 실수를 전에도 했다면 아마 기름 안에 이상한 흰 조각들을 봤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독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냉장고 안에 낮은 온도가 물을 응축시켜 불쾌한 불순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상온에서 보관하는 수박과 다른 멜론들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한 영양소와 항산 화제를 함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수박을 잘랐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비닐랩을 사용해 절단면을 단단하게 덮고 수박을 자를 때마다 교체해 주세요. 또 멜론이나 수박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냉장고에 있는 밀폐된 용기에서 일주일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생강을 얼리면 2개월에서 9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하고 품질도 보존할 수 있어요. 미리 갈아서 한 숟가락씩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뭔가를 빨리 준비해야 하는 바쁜 날의 시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토요일날 보자. 전화를 끊자. 올해 마지막 가족 전체 모임까지 이틀 남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쇼핑 목록이 준비되었으니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향해요. 여러분은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빨리 집어듭니다. 카트에는 과일, 야채, 유제품, 고기, 생선, 빵이 가득해요. 잘했어요. 1시간 후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쇼핑백을 건네줍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점점 눈살을 더 찌푸리시네요. 실은 여러분이 고른 생선과 고기는 전혀 신선하지 않았고 그 바나나와 야채들도 토요일까지는 못 버틸 겁니다. 할머니가 이 곤란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시네요. 허기진 상태로 쇼핑하지 않기 위해 간식을 챙겨 먹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구입하기 위해 차에 오릅니다. 현명한 쇼핑이란 신선하고 건강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매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과일, 채소, 유제품, 고기, 그리고 생선을요. 보통 중앙 통로는 정크푸드 예약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모두 건너뛰기로 결심하죠. 여러분의 첫 번째 정거장은 농산물 코너입니다. 할머니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식료품점은 문을 막 열었을 때나 저녁 늦게 문을 닫기 전에 신선한 농산물이 들어와요. 포장된 토마토를 집으려는데 할머니가 말리시네요. 미리 포장된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더 비쌉니다. 게다가 각각의 물건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죠. 잘 익은 토마토는 익지 않은 토마토보다 무게가 2배나 나갈 수 있어요. 매끄럽고 탱탱한 껍질이 있고 토마토 특유의 향이 나야 합니다. 안 돼요. 그 불쌍하게 먹는 건 카트에 넣지 마세요. 농산물에 있는 멍은 박테리아에게는 완벽한 번식지예요. 흠이나 말랑한 부분이 없는 단단한 오일을 찾아보세요. 가장 좋은 건 짙은 녹색이에요. 만약 노란 반점이 보인다면 너무 익어서 맛이 이상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피망도 마찬가지예요. 얼룩이 없는 강렬한 색이어야 해요. 이제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을 세어보세요. 볼록한 부분이 4개면 씨가 적고 맛이 좋다는 뜻이고 2개에서 3개면 맛이 쓸 거예요. 신선한 피망의 줄기는 항상 푸르고 단단하고 아삭아삭합니다. 당장 싹이 난 이 감자를 카트에서 꺼내세요. 주름진 껍질, 물렁하고 어두운 반점 또는 상처가 없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들로 골라야 합니다. 구멍이나 갈색 끝이 없는 녹색 상추만 따세요. 녹색의 색조가 밝을수록 더 좋아요. 과일과 베리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할머니는 잘 익은 수박의 줄기는 마른 갈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어두운 노란색은 달달해질 정도로 오랫동안 땅바닥에 쉬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껍질이 있는 것들은 딸 때 충분히 햇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달콤해요. 그 바나나를 집에 갖고 가기 전에 다발 줄기를 확인하세요. 줄기는 갈색이 되어가고 있을 게 아니라 녹색에서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한 개씩 떨어져 있는 바나나는 바로 먹고 싶을 때만 집어가세요. 다발로 있을 때 오래갑니다. 망고를 색깔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주물러 보세요. 잘 익은 망고는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줄기 끝에 과일 향도 날 거고요. 작은 과일이 보통 더 달지만 딸기에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들이 다른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더 큰 것들도 맛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면 더 이상 익지 않으니 신선한 녹색 잎이 있는 밝은 빨간 열매를 고르세요. 딸기를 오래전에 땄으면 마르고 시들해 보일 겁니다. 그 레몬에는 과즙이 많지 않을 거예요. 창백하다는 건 오래된 거란 뜻이죠. 이 탱탱하고 흠 하나 없는 매끈하고 얇은 껍질을 가진 레몬이 훨씬 나을 거예요. 게다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좋은 징조죠. 큰 행사를 위해 쇼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농산물을 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선하고 유기농이면 저절로 오래갈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제철인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을 겁니다. 다음은 꿀이에요. 항아리 밑에 결정체가 있어서 좀 이상해 보이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게 신선하다는 표시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꿀이 결정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불투명해 보이는 것도 좋은 표시입니다. 그게 더 자연적이고 건강하며 영양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목록을 확인하다가 아직 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택은 통밀 종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집어들고 라벨을 연구합니다. 통밀로 만들어짐은 안 돼요. 통밀가루라고 쓰여 있는 이게 좋아요. 재료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발음할 수 없는 첨가물이 있다면 빵에 들어있는 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인공적인 향, 색, 방부제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방금 고른 빵을 가볍게 눌러봅니다. 됐어요. 바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 손가락 자국이 있는 게 보인다면 이전에 냉동되어 있었거나 굽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통조림 코너로 이동하려는데 할머니가 한마디 거드시네요. 할머니는 통조림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할머니에게 최소한 라벨은 연구해보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통조림을 골라야 해요. 물이나 그 자체 즙에 담겨있는 게 인공적인 성분이 적기 때문에 가장 건강에 좋아요. 올리브유 당금 통조림을 발견했어요. 포장이 완벽하게 닫혀 있으니 다 괜찮네요. 여러분은 녹슨 통조림은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유제품만 빼고 필요한 건 다 챙긴 것 같네요.
이것들은 항상 마지막에 집어야 하는 거 아시죠? 냉장 상태가 아닌 채로 쇼핑이 너무 길어지면 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생고기 육즙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 쇼핑카트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붉은 고기는 어두운 색이어야 해요. 보라색, 빨간색, 갈색은 다 괜찮아요. 돼지고기는 약간 분홍빛이 도는 색조여야 합니다. 냄새가 좋아야 해요. 속 쏘는 듯한 냄새는 절대 안 돼요. 섬유질이 많아 보이면 질기고 풍미가 강한 고기일 거예요. 소고기 안심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알갱이가 없을 겁니다. 근육 전체에 있는 흰 지방 얼룩과 줄무늬는 즙이 많고 부드럽다는 또 다른 신호죠. 바로 고기를 요리할 계획이 없다면 가장 최근 날짜가 있는 걸 고르세요. 그 날짜 이후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먹는 게 가장 맛있답니다. 포장 안에 더러운 자국은 경고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더러운 손으로 만진 게 틀림없어요. 구매하려는 닭고기의 껍질은 노랗거나 옅은 갈색이 아니라 살보다 더 창백해야 해요. 가장자리는 말라 보이면 안 됩니다. 절단 부위는 매끄럽고 균일한 크기여야 해요. 잘 절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점심에 작은 관절과 뼈가 있을 수 있어요. 용기에 2일 이상 보관된 닭은 카트가 아닌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물고기를 집어들어 눈을 노려보시네요. 할머니는 좋은 생선은 튀어나온 채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를 가졌다고 설명하십니다. 신선한 생선의 껍질은 끈적거리거나 칙칙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해요. 살코기를 눌러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손자국이 있다면 그건 좋지 않아요. 오늘의 종점, 유제품입니다. 여러분은 유통기한이 가장 긴 걸 찾기 위해 선반 뒤로 손을 뻗어요. 냉동식품, 포장식품, 계란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죠. 진열대 담당자는 오래된 아이템 뒤에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요. 할머니는 저온 살균된 우유를 선택하라고 추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카트에는 미가공품은 없을 거예요. 우유가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면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해 가열되죠. 제품의 영양가가 떨어지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세요. 최고의 요구르트를 고를 때 라벨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글자가 더 많을수록 더 좋아요. 3가지 기본 요소만 있어도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방부제나 설탕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활동적인 유산균이 재료 목록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치즈 사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건 말고요. 리코타, 크림치즈, 염소치즈 또는 조각난 치즈와 같은 부드러운 종류에는 곰팡이가 없어야 합니다. 곰팡이가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딱딱한 치즈에는 곰팡이가 피어도 괜찮습니다. 주변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 먹으면 돼요. 와, 쇼핑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요리할 시간이에요.